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흥부비 어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둠 속으로 초대합니다.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속삭이는 목소리, 잊혀진 기밀이 숨쉬는 곳. 당신은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 곧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린아이의 지독한 하늘, 무당의 실력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인간이 귀신을 조종하고 심지어 이것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다소 기이하면서도 섬뜩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이야기를 찾아 방방곡곡을 찾아 떠나는 작가입니다. 제가 들었던 귀한 이야기를 투고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나름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작가를 되겠다면서 지 많은 생을 자처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조어오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데 미쳐 있었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재 수집이 목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은 저 스스로의 재미를 만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고할 내용은 차마 어디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혼자 경상남도를 떠돌던 중 지대에 머물던 날 길을 걷다 고물산에 들러 그 이야기를 들었던 참으로 기이한 날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귀신 이야기를 듣겠다고 무작정 고물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고물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연을 가진 물건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특히 제가 당시 알고 있던 고물산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싸게 사들이고 이를 다시 탈거나 부품을 쪼개 재료로 파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업장이나 간판은 고물상이 맞는데 얼핏 안쪽을 자세히 보니 가게처럼 꾸며서 물건들을 팔고 있는 게 보여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철제로 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낡은 물건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죠. 그리고 밖에서 봤던 것과 달리 화려한 물건들부터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유물처럼 보이는 물건들도 정갈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러보고 있으니 연로한 할아버지께서 나오실 거라는 기대와 달리 안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대개 정보를 구하고 시간을 빼앗는 게 기본값이다 보니 최대한 환한 웃음과 멋쩍은 말투로 뭐 좀 여쭤보고 싶어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을지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며 손살을 치고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주소 잘못 찾아왔고 그런 거 말해줄 시간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반응은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지라 조금 의아하면서도 변한 호기심과 오기가 발동해 더욱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시는지와 그간 보았던 이야기만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 저 없이 쫓지 마셔라. 원하신다면 소정의 사활도 할 수 있다고 역으로 제안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역정을 내시며 절대로 말할 일이 없다고 하시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뭐라도 숨기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날은 가게에서 나왔지만 거의 3일간에는 매일 아침 점심으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저까지만 새기고 어디 대학을 다니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두고라듯 말했습니다. 결국은 시간을 내어주시기로 승낙을 받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제가 불쌍하거나 지루해서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를 끝내고 나서도 느낀 거지만 본인들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아주머니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빈다고 하셨는데 오후 2시쯤 가기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30분 전부터 가게에 도착해 둘러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 자기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고 불이 났기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생각보다 넓었고 그 안에도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들을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라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리에 앉자마자 물건들을 깃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냐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오래된 목걸이를 가리키며 저게 어떤 목걸이로 보이냐고 묻더군요.
깃발에 금빛이 돌고 있어서 좀 오래되어 보이지만 비싼 것 같다고 대처먹을 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됐든 저 목걸이란 손가치를 얹혀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라고 짧게 답하니 살인을 저지르고 목을 매달아 죽인 여자가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웠는데 그럼 귀신이 붙어있다는 말이냐고 물으니 술술 말씀하셨죠.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너무나도 독해 주변에 악한 것들이 다가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기본 값이 비싸긴 해도 애를 맞고자 하는 고위층이나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물건이라고 덧붙이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를 두고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조금 어이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더군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그릇같이 생긴 항아리는 뭐가 붙었냐고 하니 그것 또한 사람을 죽인 남자가 얹혀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게 얹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급사 귀신은 물건을 올려놓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직접 귀신을 물건에 깃들게 했고 마치 물건을 공수해오는 것처럼 귀신을 가져오는 것 같았죠. 이외에도 다른 물건들을 보여주시며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잭스한 아이 귀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한 귀신 등 별의별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 낡고해진 직신이었는데 거기는 남도에서도 유명한 부당에 얹혔다고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세 가지였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귀신은 물건을 옮기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매매가 되는지였습니다. 조금 난해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귀신을 옮기는 방법은 실제 그 귀신을 찾아가 의식을 통해 물건으로 옮깁니다. 가령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한 원기가 있다면 죽은 장소로 가서 의식을 진행하고 물건에 깃드는 순간 잡인 부적으로 밀봉한 후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물건들을 보니 꼭 어디 한 구석에 잡인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노란색 부적이 아닌 손바닥보다 작고 흰색의 부적이었죠. 망자를 살아생전 가졌던 자치관, 의식이나 택했던 행동 등에 따라 호흡이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무릇 귀신은 온전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한으로서 자리에 닿고 그 한이 강력하면 산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죽게 된 원인, 대경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앞서 말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의 원혼은 그때의 악한 감정을 물건에 담는 것이고 사악함만이 남아있어 이보다 더 악한 귀신이 아니라는 접근이 어려운 거죠. 별의별 귀신들의 자연이 있었지만 심지어 아이를 갖지 못해 죽은 며느리나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죽은 산모의 영혼을 옮기는 물건도 있었으며 이는 정반대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런 물건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셨습니다. 우선 망자가 잘 얹혀지는 물건들은 따물다고 하더군요. 아무 물건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닌 영혼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영혼을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물건들로 얹히는 것인데 이는 칩십, 항아리, 인형 등 대부분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목걸이나 반지처럼 장신구들은 착용이 가능했죠. 효과가 있냐는 말에는 딱히 대단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걸 가져와서 쭉 나열된 번호를 보여주며 여기 연예인이 몇 명이고 정치, 국가고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설명하셨죠. 다만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제약을 하는데 발설을 하지 말라는 식의 금지 조항은 없고 환불은 절대로 불가하며 사람의 해를 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으며 거지에서 왕으로 신분을 바꾼다고 표현했던 물건은 억대를 호가하는데 감히 사기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부작용이라 함은 단 8글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영적인 것을 소유하자고 한다면 인간 세상에서 주고받는 한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값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인데 보통은 명출이라고 하더군요. 추가로 물건마다 깃든 망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주비자의 원혼을 물건에 얹어 판매를 한다는 어디 전설이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대인 지금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널리 광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름아름 예약제로만 판매를 진행하고요. 불법이라고 하지만 귀신을 사고 받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상황도 없어서 오랜 기간 나름의 전통을 이어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이야기는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며칠 더 머물면서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괜히 섬뜩해서 삥 돌아가며 최대한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 생활을 하면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해왔지만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느 한 가정에서 귀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을 사고 파는 혐의는 실제로 동아시아권에서 많이들 기록이 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주변의 시체를 영원히 잠들지 못하게 하여 귀신으로 부리는 주술이 있는데요. 용거구를 모두 제거해서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여 저승으로 보내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신적인 것에 기대어 사는 관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점을 보거나 기도를 하고 미신을 믿는 행위들 모두 이에 속하겠죠. 또 이번 이야기에서 보신 귀신을 사는 것조차도 인간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미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사를 각계 친해서 이용한다고 하니까 소름 끼치긴 하네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또한 제가 잠깐 지망생이었던 시절 수집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떠도면 다양한 사건들이 많지만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에는 더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있는 이야기 중에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게 맞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때는 제가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 불륜의 당사자를 만나 취재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륜이라고 하면 단어에서 오는 엄청난 죄의식이 느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저지르는 행위이며 대한민국도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언젠가 연애소설을 쓰지 않을까 싶어 술자리에서 아는 형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형님께서 주변 지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야기를 해주시던 중 제가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무례를 무릅쓰고 부탁했던 건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를 알고 싶었더랄다. 아무튼 조금 견뎌질 면도 있지만 직불도 없이 작가를 하겠다고 소리를 치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이 타오르셨던 것인지 무리한 부탁이었음에도 재료 속 시원하게 쳐놓고 말하고 싶다며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전에 찾아간 그분의 집은 서울 모처에 있는 신축 빌라였죠. 신축이긴 해도 뷰러티 공법으로 1층에 주차 자리를 만들고 벽 위로 5개 정도 층이 있는 요즘 시대의 빌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취재원의 집은 3층이었고 조심스레 배를 누르니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셨죠.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과 이에 필요한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전에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런지 알겠다고만 하시고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죠. 사고나 골자는 결국 정불이 났다는 건데 하필이면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불륜을 저질렀고 둘 다 결혼을 한 상황에서 월세를 들어가 두 집 설립을 했더군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거의 1시간가량을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마치자 자연스레 저에게로 주제가 돌아왔는데 작가로서 가진 포부와 어떤 글을 쓰고 싶고 왜 작가를 희망하는지 물으셨죠. 제가 워낙 독특한 성격에 희한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하는 답변대로 술술 이야기하고 슬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취재원분이 혹시 무서운 이야기도 글로 쓸 생각이 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 건물에 귀신이 산다고 지난달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마치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할 비밀을 저에게만 알려주듯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다자 내가 있는 이곳에 귀신이 있다는데 어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무슨 양료로 귀신이 나온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몇 세대는 이사를 가긴 했지만 신축 빌라가 되기 전부터 살았던 이웃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다시 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워낙 오래된 빌라였다 보니까 재건축에 다들 찬성했고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에 한몫 더할까 싶어 이 집도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친한 이웃들도 많았고 그 중에는 5층에 살던 이웃과 막내도 자주 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했답니다. 아주 옛날에 동네 같이 사는 이웃끼리 밥이나 반찬을 나눠주고 부모님이 없으면 애들도 같이 봐줬던 그 정도로 정이 두터웠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일을 나가면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좀 하다가 밑집으로 놀러갈 때가 많았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사도 마무리되고 나름 안정적이던 때라 대충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수다라도 떨 겸 5층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5층 언니도 올라오라고 해서 대충 지전부리 챙겨서 올라갔다는 거지요. 이미 집을 고를 때부터 들락거렸던 곳이라 나름 익숙했는데 실제로 자전이나 물건들을 옮겨놓은 걸 보니 인테리어가 꽤나 괜찮았답니다. 그래서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바닥에 뭔가 괴리감이 드는 물건이 시야에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니 은색 계약 같은 게 거꾸로 뒤집혀서 식탁 밑에 놓여있더래요. 흔히들 집에서 사용하는 스탠드로 된 은색과 넓다란 비아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마치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언니가 놓고서 까먹었나 싶어 손으로 집어들어서 자연스레 식탁 위로 올려놨답니다. 언니 또한 별 신경 안 쓰는 눈치라 거실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긴 며칠이 지나 그날도 언니네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는데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온 순간 은색 비아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며칠 전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뒤집어 놓은 모습이 보자마자 왜 자꾸 저기에 놓는 것일까 생각이 될 정도로 수상하더랍니다. 먼지 쌓이는 곳에 음식을 담는 대야로 놓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은 언니와 대충 인사도 나누고 난 다시 그 대야를 집어들었대요. 아이고 우리 언니 저번에도 이렇더만 이걸 왜 자꾸 떨어뜨려? 말고 말하며 집어드는 순간 언니라는 사람이 발작 차며 대야를 빼앗아 다시 바닥에 놓더래요. 깜짝 놀라서 언니 왜 그러냐고 물으니 본인은 안진에도 없는지 양손으로 대야를 잡고 난 마치 채점일을 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위치를 맞추더라는 거죠. 본인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혹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놓은 뭐냐고 물었답니다. 개야는 물을 받는 게 아닌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개야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나서야 언니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건 저 자리에 뒀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도와더래요. 창문으로 비치는 빛을 일부러 원하는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것인가 혹시나 식탁에 발이 찢지 않도록 놓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죠.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체 왜 저런 곳에 하필이면 음식 담는 대야를 거꾸로 놓는 것이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언니는 자꾸 말을 다른 걸로만 돌리려고 할 건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결국 찜찜함만 남긴 채 집으로 내려와야 됐는데 그날 새벽 3시에 언니가 걸어온 전화 때문에 잠에서 깼죠. 금번호삼으로 전화를 받고 보니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부부싸움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분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걱정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해결하겠다는 땐 전혀 부부싸움과의 거리가 멀어 보였죠. 하지만 오늘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언니가 걱정되어 급하게 우동만 챙겨서 올라갔대요. 잠에서 느끼지 못했지만 아래채 사람들도 놀랐는지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고요. 배를 누르고 들어가니 낮에 봤던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실 바닥이 난장판이 들어서는 물도 뿌려져 있고 바닥 타일은 깨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바닥이 깨져 있는 곳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발을 타고 소름이 돋더래요. 문제의 대야가 놓여있던 곳에 바닥 타일이 싹 부서지고 파헤쳐져 있더랍니다. 언니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고 남편은 옆에서 다독이고 있는 와중에 뭐라 말은 못하겠고 무슨 일이라고 말 좀 해보라고 하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때 벨소리가 들렸답니다. 기디어폰으로 보니 아래층 부부가 상관이 있었고 혹 층간소음 때문에 항이라도 하러 온 건가 싶어 본인이 대신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겁에 질린 듯한 두청의 부부가 고개를 옆으로 꺾어 집안을 쳐다봤는데 흡사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안 보고 있으니 혹시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는데 그제서야 집주인분들 괜찮으시다고 말했죠. 수지부지 들어오려고 하길래 언니가 아리치처럼 들이당도 취하게 지냈나 싶었습니다. 자칭 사람들은 신혼부부로 신축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집에 들어온 부부는 대뜸 혹시 이 댁에서도 보이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땅을 보며 울고 있던 언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대로 현관에 서서 두 부부의 대화를 듣는데 깨진 타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혹시 여기 그 여자 얼굴 있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지이어 둘이 남은 대화는 자이 충격적이었죠. 5층 바닥에는 여자 얼굴이 4층 천장에는 여자 몸이 있다고 하더군요. 쉽게 말해 여자가 천장을 뚫고 있다는 건데 천장을 연계로 얼굴과 몸이 나뉘어있다는 겁니다. 언니는 이 집에 들어오고 이틀 뒤부터 매일 밤마다 그 얼굴이 보이는데 딱히 장애에 눌리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새벽만 되면 그 자리에 박혀있는 여자 얼굴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한참 거실을 살폈는데 식탁 밑에 가서 여자 얼굴이 떡하니 박혀있더라는 겁니다. 아랫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긴 두 부부 모두 천장에서 내려오는 여자의 몸을 봤는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탓에 이미 이사할 집을 알아봤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몸을 보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천장 밑으로 흘러내리던 머리카락을 보고는 그게 여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밤마다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둘이 부둥켜 안고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것도 정확히 그 자리에서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부랴부랴 올라온 겁니다. 언니는 얼마나 무섭고 버티기 힘들었으면 용기를 내서 망치로 그 머리를 내려친도 했고요. 그 전에는 비록 낮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마치 잔상처럼 남아있던 얼굴에 리봉책으로 게으로 얼굴이 나타나는 그 자리만 덮어놨던 거였습니다. 이날은 어찌어찌 지나갔다지만 저랑 인터뷰를 하던 날로부터 2주 전에 이미 4층 신혼부부들은 이사를 갔고 5층 언니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같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못 봤어도 너무 무서워서 그날 이후로 위는 안 올라간다고 하고요. 신축 건물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도 얼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빌라 건물이 있었을 때 옥상이 있었고 여기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떡방 주인 말로는 감리를 했는지 학생이었는지 낮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목을 매달고 죽은 건 집주인이 발견했다는 거죠. 이건 이미 한참 전 일이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신축이었죠. 층고를 높게 짓다 보니까 예전 옥상 자리가 5층 바닥과 4층 천장이 위치한 겁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었던 여자의 모습이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거였죠. 취재원도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없었고 저도 연락을 다시 하긴 어려워 끝이 말끔하게 맺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워 추보해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장롱을 하나 사왔는데 단입을 낮추고 장롱문을 열면은 순간적으로 아이가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이불을 꺼내려고 장롱문을 열었을 때 웬 아이가 그 밑에 처묻혀 있거나 사람 다리가 보여서 쏟아보면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까 새 장롱이 아니라 중고 물통이었고 아이가 그 안에서 갇혀 죽었는데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지방령이라고 부르는 귀신과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귀신이 움직이거나 자신이 있는 곳을 보수하는 게 아닌 그저 죽은 자리에 죽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방바닥에 사람 얼굴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보면 주체 움직이지 않더라도 끔찍할 정도로 무섭긴 하겠네요.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은 충주에 위치한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흉가가 아니라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넓고 높은 산 중턱에 누군가 지어놓은 자재 창고 같은 곳이었죠. 워낙 시골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리 발전도 없는 곳이라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던 만큼 창고 또한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그 소문이었죠. 언제부터 이런 소문이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40살 가까이 먹는 어느 날까지도 이따금씩 아이들 통해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디라 있을 법한 소문이겠지만 그 창고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산에 있었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수상한데, 그러다 보니 괜히 아이들 사이에서 숨가라는 소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당사자가 되어 겪어보니 소문은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고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창고에서 들리는 의문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게 어떤 말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제대로 못 들었다는 말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창고 지붕 위 창고 안쪽 창문에 서서 사람들을 쳐다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라 할 것 없는 방학만 되면 아이들의 담력 이런 체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을 무렵 이미 그 전에도 그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귀신이 있다는 말은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퍼지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던 것 때문인지 저희 부모님은 자식 공부에 그 누구보다 열을 올리시고 집중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등살을 떠밀려 공부만 하고 살았죠. 하지만 이때의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는 그간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터진 것인지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이더라, 이런다고 성적이 더 좋아질까, 별의별 불만을 다 터뜨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하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을 삭히지 못했던 것인지 분명히 표출 방법이 잘못 정해져 버렸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싶었던 건지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그때 창고를 향했습니다. 자석 귀신이나 보던가 귀신을 보게 되면 욕이나 실컷 해줄 생각으로 말이지요. 몰래 현관문을 열고 자전거로 타고 가보니 산중턱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이라도 겁을 냈으면 좋았으련만 오히려 오기가 생긴 것처럼 빨리 귀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밑에 도착해 천천히 산을 올랐고 문제의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산은 몇 번 오간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창고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고를 발견하자 서슴없이 문 앞으로 다가갔고 가는 동안 지붕 미라 창문을 자세히 쳐다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죠. 이럴 줄 알았다며 큰 복폭으로 창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리던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찌나 작게 들리던지 처음에는 그게 사람 말소리라는 걸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맞는 낙엽들이 부딪히는 소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초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다 보니 필시 이게 낙엽이나 벌레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게 됩니다. 거의 20초에 한 번꼴로 들렸던 그 소리에 집중하며 들었고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말소리인 것과 목소리는 여자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가봐 수포고무 초보게임소. 이게 제가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었죠. 그럼에도 오방집에 덩그러니 혼자 사는 있다 보니 외우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기대까지만 해도 전혀 무서움도 없었고 겁도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미있고 소문이 사실이 아님에 시시한 생각이 들었죠. 산에서 내려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시원한 공기까지 더해지니까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시기까지 그날 있었던 일은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을 먹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도끼리 말에 대해 나오더군요.
저나 동생이나 도깨비 말이 뭔지 모르니 그냥 재밌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마치 예전 추억이 떠오르시는 듯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죠. 부모님께서 학교 다닐 적에 유행했던 게 도깨비 말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글이지만 치아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를 야바고모, 돈이 많다를 도보님이 많으다바처럼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아닌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연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문장이 있었죠. 옆에서 동생이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하는 거냐 라며 이것저것 예시를 들어줬는데 그 와중에 저도 모르게 니베가마 조부거머 조부기요서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니까 부모님을 포함한 동생도 골똘히 뜻을 해석하더군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선뜻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방으로 들어와서도 찜찜함이 남아 한동안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봤던 것과 부모님께서 말씀 주신 해석법으로 추리를 했습니다. 몇 분간 해석을 하며 얻은 결과물은 이랬습니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분명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몇 번이고 꼭 씹어봤지만 해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온몸의 소름이 돋음과 동시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럼 그 여자가 저한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난다고 그 중의를 맴돌아 쓰고 생각하니까 섬뜩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계시던 부모님께 그 창고에 대해 여쭈어보니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당신께서도 어렸을 때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창고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주인에게 중학생 딸이 있었답니다. 무슨 연인에서였는지 그 딸이 창고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고요. 창고에서 나온다는 귀신이 아마 그 딸을 지칭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 창고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위치해 있자. 지금은 어떻게 소문이 바뀌었을지 유지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곳에서 그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깨비 말이라고 해가지고 요새도 자주들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원하고 사용한다는 것인데 5, 6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죽은 딸 또한 그 시기에 도깨비 말을 썼던 게 아닐까 싶네요. 죽어서도 도깨비 말을 써가며 저주를 했다는 게 생각해보면 참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때는 2006년 여름 한창 월드컵일 당시 제가 순천을 거니며 수집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4강 신화 때문이었는지 새벽에 경기를 했던 2006년 월드컵 또한 방청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온 국민이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수천만을 가겠다고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내려간 타지에서도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죠.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께서는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있고 인생에서의 목표도 있을 테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경직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입시를 넘어 기업, 더 나아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잣대라고 배우니까요. 아무리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고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한들 결국 돈과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재된 욕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비단 같은 서론을 깔게 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욕망이 치닫아 공포 그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순천만 습지를 걷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저는 역시나 평소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시는 다음 카페라는 것이 나름 커뮤니티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칫 안의 여행을 다닐 사람을 찾았고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하다 보니 순천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저 포항 3명이서 모이기로 했으나 한 명이 일이 생겨 둘이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뭔지 모를 긴장감이 맴도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아름답고 경이로운 두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나마 좀 어색함이 덜했는데 요새만으로다가 극이 성향을 가진 저 때문에 금세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막연해졌습니다. 20대 중반을 바라보던 저와 달리 그분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으며 여수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다니고 있는 나름 성공한 쌀러리맨이었습니다. 약간의 숙기가 없는 듯하다져도 친해지니까 자연스레 반말을 섞어라며 동생 대하듯이 하시더군요. 나이차가 꽤나 났지만 여수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맛집도 많이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저보다 인생 선배였기 때문에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엎어지는 코다할 거리에 주치센터 모르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다고 해도 40대인 안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서 대충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생에 대한 조언을 했지만 사실상 본인의 자랑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거의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연이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놨는데 내가 여행을 온 것인지 이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러 온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순천을 돌고 나서 소주를 한 잔 걸치며 늦은 저녁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랑한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아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지만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 고속 승진에 잘만 되면 곧 임원도 노려볼 수 있다. 원량 맞춰 사랑을 만나 결혼에 꼴이내 두 자식을 손풍 낳고는 두 자녀들마저도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만큼 명석하다는가. 비록 여수에 터를 잡았지만 서울 모처에 투자한 부동산은 지금 당장 팔더라도 세금을 다 내고서도 몇 억이 남을 정도로 성공적이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누구를 잘 알고 누구랑 연락을 하고 지내며 그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그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이로운지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읊음으로써 저에게 인생을 조언해준다는 것이었죠. 아마 이런 내용을 보시고는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그간 숱하게 만나왔던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끼동합을 넘어선 삼촌뻘이 열변을 토하는데 내 자리대로 불만을 표할 수는 없었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맛집이라며 소개해준 식당에 앉아 빠르게 건네주는 소주를 받아 먹으며 끝없는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약간의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혹은 잠시 쉬고 싶었던 것인지 저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로 여행을 왔는지 그제서야 물어보시더군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듣고만 있었던 저로서도 기회다 싶어 다양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작가르치만 하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재거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그 일환으로 지금처럼 아무런 접점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저의 스토리가 재밌던 것인지 그간 어떤 사람들을 만났으며 무슨 내용의 글을 썼고 자신이 잘 아는 소설가가 있는데 연결해 주겠다는 듯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말한 소설가를 연결해 주겠다는 건 굳이 진심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화제가 제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테이블 위에는 여러 병의 소주들이 즐비하고 있었고 슬슬 자리를 끝낼 시기가 왔습니다. 우린 매일도 여행을 함께 하진 않고 그저 오늘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순천만에서만 같이 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분 또한 술에 적잖이 취해서 입이 혀듣고인지 오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얄변의 비틀거림이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끝낼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술 자리를 정리하려고 잠만 보고 있었고 돌아오신 직후 형님 이 집만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라고 너소리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술에 취해서 힘들어하는 것인지 턱을 받치고 고개를 살짝 아래쪽으로 떨구고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나쁘사 싶어 식당 카운터 쪽을 보며 폴택시 전화번호가 있을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고개를 떨군 상태로 야,
정이 어떻게 이런 인식이 되었는지 알려줄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시작될 자랑 레포토리에 지레 덕을 먹고는 부축을 하겠다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바짝 세우고는 제 손을 뿌리치거나 자기 취한 것은 맞는데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다시 앉으라고 하더군요. 담배 잠깐좋아하는 사뭇 다른 엉뚱한 분위기에 당황스러워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눈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형님은 확실히 취한 건 맞지만 정신은 있어 보였죠. 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여수 생활 15분 전에 정말 여길 안 와봤을 거라고 생각지? 좋지 인터넷을 찾아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거든. 그럼 내가 왜 왔을까? 하필이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만나러 말이야. 순간 움찔했습니다.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이 있다. 그간 말했던 것들은 모두 거치진 걸다.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저로서도 긴장을 놓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공포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약간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야.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이고 내가 봤을 때는 더욱더 행복한 인생이지.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아직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아무리 지르고 해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20년 가까이 그 기억을 잊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토해내려고 해. 역시나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은 다르다는 게 맞나 보다 싶었습니다. 정린의 표정과 눈빛에는 분명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보였죠.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원망했던 사람이야. 죽도록 싫었고 그만큼 죽고 싶었어. 너 이야기 좋아한다고 했지? 나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쫓겨나야 했던 보육원 생활만 20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가장 정례하고 싫어했던 사람의 부류가 누구인 줄 알아? 바로 나 같은 불쌍한 인간들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존재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며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이거 먹고 싶지 않냐고 자짜는 선의를 베푸는데 그것만큼 정례스럽고 위선적인 것들이 없었거든. 밑바탕에는 우월감이 깔려있어서 1년에 몇 번 착한 일이랍시고 나같이 미창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밉더라고. 저 경례스러운 건 뭐였는지 알아? 그토록 싫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죽도록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 나도 그 사람들처럼 화목산 가정에서 가족이 봉사활동을 다니며 처량한 신세들을 돕겠다고 미선을 떨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던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아니,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너무나도 진중하고 약간은 섬뜩한 감정으로 말을 이어가는데 뭐라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님은 살짝 풀린 눈으로 잠시 동안 저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법이 없지. 보육원에 어떤 곳이 줄 아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보육원을 떠나 각자 도생을 해야 돼. 직업을 소개해주지만 결국 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게 강제적으로 요구된다고. 부자는 3대에 걸쳐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열심히 살아야 그 후대가 비로소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말이야. 부의 대물림이 필요한 적인데 부모도 없는 나는 저야 정사족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소개받아간 첫 직장이 부품 공장이었어. 월청이 하청에 일감을 치면 그 하청이 또다시 하청을 주는 부품 제작업체였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겠노라 다짐 했지만 특근이다 밤샘 근무다 뭐다 아무리 해도 사글쎄 식비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더라. 찬달이라면 기껏해야 100만원 남짓 통장에 남는데 어느 세월에 집을 사며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당당한 애비가 될 수 있을까 싶더라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로한 현실을 자각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더라.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였어.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밤낮이 매일 바뀌는데 그 와중에 쪽잠을 자가며 도서관에 들락거리고 서점에서 책을 사서 공부했어. 하지만 공부하는 담을 쌓고 있던 나로서는
어떻게든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에는 어려웠지. 그러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게 이상한 문구였어. 이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비참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구였는데 지금 같았으면 광고로 생각하거나 미친놈들을 겉모술수라고 생각해 넘겼을 거야.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 문구를 보고는 지체없이 클릭했고 들어가 보니 방문자 수도 얼마 없는 디자인도 안 되어 있는 카페 같은 거더라고. 문제는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었어. 서름도 없이 곧바로 본론만 적혀 있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기괴했거든. 모든 생명체에는 각자의 운이 있다. 자라 생명의 운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답이다. 죽이고 마셔라. 잿가루가 된 뼈들을 마시고 그 기운을 삼켜. 이 말을 듣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며 제발 점원이 와서 이제 장사 끝내야 된다고 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물론 가게 안에 물려 퍼지는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야. 처음에는 길고양이나 동네 떠도는 개들을 시켰고 그것들을 활활 태워서 나오는 가루들을 물에 타서 먹었다고. 나중에는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의 뼈가루를 모아 마시기도 했거든. 이런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최선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줘. 표정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껍데기를 미숫가루에 묻혀 먹는데 그 모습이 흡사 뼈가루도 먹는 것 같아 미식거리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은 시체들의 뼈를 마신 덕분에 본인 인생이 잘 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하청을 줬던 곳에서 족제 빠져서 파견직으로 이직해 결국 원천에 갈 수 있었고 줄도 빽도 없지만 지금도 차도 남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형님께서는 이 모든 게 자신이 마신 뼈들이 주는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말이죠. 이후로도 1시간가량 여유분을 토한 형님은 마지막 택시를 기다리며 담배를 태우시면서 말했습니다. 본인의 성공을 자축하고 싶은데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이 설사하더군요. 더러운 방법으로 인생을 바꿨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란 이제 말하면 그 형님 이름은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곤 했습니다. 전무로 승리했다는 인사 관련 기사를 보고는 더 이상 검색되진 않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건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성공을 염원했으면 뼈가루까지 물에 타먹었을까 생각하니 섬뜩하기도 하고요. 아마 꼭 그런 행위를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열망하는 만큼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치밀하게 행동했을 테니까요. 약간 궁금한 건 그 부작용 같은 거 없었을까 싶네요. 저런 뼈까지 먹었다고 하니까는 뭐 소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갓 제대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년 당장이었고 휴가를 며칠 앞두고 신당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대는 신병이 들어오면 말년 병장과 신병이 첫 야간 초소 근무를 함께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신병과 초소에 도착해 매뉴얼대로 초소 근무 서는 법을 알려주고 소소한 잡담을 하기 시작했죠. 야, 너 서울 있을 때 뭐 재미난 이야기 없었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지정을 풀어주려고 한 말에 신병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무서운 이야기도 좋지네. 그렇게 신병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지금부터는 신병 민철이의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은 군대 오기 전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할 것도 없어서 대부분 휴대폰이나 보다가 본사에서 온 물건 정리를 하는 게 일과였죠.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문 종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반자복을 입은 여성이 앞머리로 얼굴을 다 가린 채 편의점 안을 두리번거리며 물건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손님을 확인하고 민철이는 다시 휴대폰을 보았죠. 계속 두리번거리던 여성은 그냥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5분을 막 지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그 여성이 편의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2시부터 5분 정도 편의점 안에 둘러볼 뿐 물건을 사진 않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대꾸도 하지 않았고 계속 무언가 찾다가 그냥 나가버렸죠. 그렇게 한 달여를 매일 그녀는 편의점에 왔습니다. 하루는 교대 시간에 사장님이 있었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너 혹시 물건에 손대는 거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말하자 따라오라며 CCTV 화면을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12시부터 12시 5분까지의 화면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CCTV를 보자마자 환자복을 입고 매일 찾아오던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지만 사장님은 믿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좀 이따 12시에 같이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12시까지 사장님과 함께 기다리며 지금까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 그녀가 나타났죠. 어제와 똑같이 편의점 안에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12시 5분. 사장님과 민철이는 여성이 나가자마자 CCTV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정확히 12시부터 12시 5분 사이가 사라져 있었죠. 그녀가 나타났던 정확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의 소름과 함께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장님과 민철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일단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까 사장님은 앞으로는 그 여성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보니까 희귀한 부적이 하나 붙여져 있었죠. 낮에 요하다는 점술가 집에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고 편의점에 모시고 왔다고 하더군요. 점술가는 이 건물이 예전에 산불가였던 것 같다며 귀신이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 들락거리는 거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부적을 문에 붙이면 못 들어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사장님은 이수인계부 퇴근하고 민철이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1시 50분쯤 되니까 긴장되기 시작했죠. 진짜 안 올까? 혹시 들어오면 어쩌지? 온갖 생각에 잠겨있을 때에 담배를 찾는 손님이 왔습니다. 뒤돌아 담배를 꺼내고 계산하려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문 바깥에 환자복의 그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오려다가 무언가에 막힌 듯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12시였죠. 편의점에 못 들어오자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민철이를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를 향해 계속 뭐라 말하는데 정작 소리는 안 들렸죠. 민철이는 손님에게 문 앞에 있는 환자복 입은 여자가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손님은 시큰둥하게 무슨 소리냐고 재묻고라는 차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거기엔 계속 그 여자가 서 있었죠. 손님이 나가고 민철이는 얼른 12시 5분이 되길 빌었습니다. 5분이 되면 여자가 사라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여자는 문 앞에서 계속 민철이를 쏘아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지 않는 말을 했죠. 너무 무서워진 민철이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 여자가 편의점에 못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제 사라지지 않고 문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 뭐라 말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무섭습니다. 좀 그만 주세요.
처장님은 일단 알겠다며 지금 그만둬도 어차피 못 가니까 아침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극심한 공포를 견디며 버텼죠. 진짜 부처님 하느님 온갖 신에게 다 빌었습니다. 아침에 도착한 사장님도 기겁했습니다. 문 앞에 그 여자가 보이다 봅니다. 무서움을 뿌리치고 편의점에 들어온 사장님과 그 대구 거급히 편의점을 나와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는 아예 민철이를 쫓아오기 시작했죠. 민철이 옆에 딱 붙어서 쏘아보면서 여전히 들리지 않는 말을 하며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철이는 도망치며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저를 따라가요. 왼쪽 흰 너무 무서운데. 민철아, 집에 가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라. 부전 만들어뒀던 그 정수가 집 주소다. 민철이는 바로 택시를 잡아 정수가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택시를 따라잡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계속 따라오고 있었죠. 점술가 집에 도착해 급하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점술가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다른 해석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둠은 앞으로도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어둠 속에서 조심하세요.